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나폴레옹의 등장 얘기했었죠. 그쵸? 예, 그리고 나폴레옹의 최대 업적이 뭐라 그랬어요? 법전이라 그랬죠. 그쵸? 예,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뭐를 갖고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몽주의자들한테 맡겼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지멋대로, 그쵸? 예, 하다가 나라가 엄청 혼란해지는 거를 보고 뭘 가지고 와요? 고대 로마법을 가져오죠. 그쵸? 예, 그리고 이거를 어때요? 실용적 차원에서 재구성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냥 막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좋을 것 같아, 저게 좋을 것 같아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죠. 그쵸? 나폴레옹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적용하려면 뭐예요? 실용적인 거, 그쵸?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법의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로마법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법하고 그다음 수많은 관습법들을 가지고 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현실에 적용됐을 때 어떤 효과를 내느냐를 가장 방점으로 놔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정신에 그리고 프랑스 혁명 정신이라고만 하면 그런데 어쨌거나 그 뭐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하는 그런 정신에 있어서 그래도 그럭저럭 그 건전한 측면들이 하나의 법제 체계 안에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하나의 건전한 체계 안에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기초를 마련해 준 게 그래서 나폴레옹의 최대 업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나폴레옹이 그 뭐 프랑스 그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처럼 그 프랑스 혁명 계몽주의자들이나 뭐 낭만주의자들은 뭐예요? 개인을 진짜 막 이렇게 그 하여간 이렇게 중시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뭐 프랑스 민중 하면은 뭐 계몽주의자들한테는 거의 신성의 영역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나폴레옹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자유평등 박애라고 했을 때 그 자유가 사회 체계를 해체하는 거죠. 그쵸? 예, 사회 네. 체계를 해체해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기는 해요. 그래서 신분제도를 폐지해버리죠. 그쵸?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그 신분에 있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1계층, 2계층, 3계층이 없어요. 프랑스에서는. 그리고 이제 또 그 자유평등 박애라고 했을 때 또 뭐냐면 경제적 자유가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뭐예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뭐 귀족이 뭘 하라 그러면은 아니면은 뭐 어디 소속의 농노 같은 형태다. 그러면은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못 하죠. 그쵸? 네. 예, 이제 사고 팔고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 그쵸? 이런 걸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근대 그 시민의 그 근대 새 사회의 자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표현의 자유. 이거는 네.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양심의 자유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각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기독교적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가 양심에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의 법의 기초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정부는 보존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 아실라나요? 신라권이라고 하는 밀턴이라고 하는 시인 아시나요? 네, 어, 신라권하고 복락원이라고 유명한 네. 그 서사시를 쓴 그 시인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주장했던 게 표현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 이런 식의. 그리고 그게 이제 근현대 그 사회에 있어서 시민의 자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통용이 돼야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네, 예, 그걸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다. 처벌받는다. 이러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네, 뭐예요? 이제 사회가 정한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자유로운 개체가 아니라 뭐예요? 사회가 정해져 놓은 그 코스대로 가게 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게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예, 그 근대 자유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권리의 한 측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아까 말했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예. 물론 이제 뭐 계몽주의적인 차원에서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사상, 그쵸? 양심 이런 것들을 국가가 일정한 잣대나 기준을 가지고 처벌하거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네, 네. 된다는 거죠. 왜요? 개인은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 나폴레옹 법전 안에는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나 그쵸, 계약의 자유나 신분 사회의 철폐 이런 건 있는데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네, 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국가가 어떤 한 방향으로 사회를 자유롭다고는 하는데 쭉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나름대로 그쵸? 예,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는 일도 네.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아, 예, 그래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표현할 권리와 권한을 허용을 안 했던 뜻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표방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측면에서 보면은 나폴레옹은 전형적인 독재자입니다. 네, 예, 그런 걸 허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치적 자유라고 얘기하죠. 정치적 자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하고 정치적 자유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정치적 자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차단합니다. 왜요? 내가 황제돼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내가 모든 권한들을 행사해서 이제는 뭐예요?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로마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지 자기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그쵸? 아, 예, 네, 자유롭게 이런 거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해보라고 하니까 이전에 완전 난장판 됐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혁명의 이상은 계승은 하면서도 그거를 어디에다가 연결시키느냐? 내가 건설하려고 하는 그 새로운 로마로 연결되는 그러한 자유, 그렇죠? 그러한 평등, 그러한 박애를 구현하려고 했었던 독재자가 이제 나폴레옹이 되는 거예요. 이 네, 지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근대사회와 밀접하긴 해요. 네, 그 체계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하나가 없어요. 아, 네, 무슨 네, 얘기 아시겠죠? 그쵸? 그리고 그게 적용되는 행정적 차원, 제도적 차원으로 들어가 보면은 모든 것들이 뭐예요?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증진하고, 그쵸? 예, 그래서 내가, 재능이 이러이러한 쪽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하고 싶어도 짜여져 있는 사회 구조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허용하죠.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술적인 그런 어떤 기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나의 예술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 나폴레옹과 반대되는 편에 있는 사람 인물인데도 나는 그 사람이 좋아.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기리는 뭐
극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던가 하고 싶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예, 아,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무조건 뭐예요? 아, 나폴레옹을 찬양하고, 그쵸? 예, 새로운 공화국, 공화국은 아니죠. 예, 그 황제국이죠. 새로운 제국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쪽으로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뭐예요? 교육도 이루어지고 종교도 손을 잡게끔 예, 그 물리력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체계가 나폴레옹 그 통치 체계예요. 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사람들이 뒤로 다른 말 하잖아요. 그쵸? 뒤로 네. 다른 말 하니까 그거를 색출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비밀 경찰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나치 독일 가면은 게슈타포라 그래가지고 비밀 경찰 되게 악명 높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한 것들을 처음은 어떻게 보면 아니죠. 그쵸? 예, 근데 네. 행정 어떤 사법 체계에서 거의 그 효식격으로 도입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반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프랑스 혁명 정신을 가장 저기 체계적으로 뼈대를 네. 잡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좀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뭐 설령 뭐 그러니까 계몽주의자의 그런 후예들을 특히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어떤 거예요? 아, 이거는 저기 뭐냐, 야, 왕보다도 못한, 그죠? 예, 이전에 왕보다도 못한 놈들이다. 왕은 차라리 대놓고 하기라도 했지.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욕을 먹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계몽주의자들의 후예들이 나폴레옹을 정말 안 좋아합니다. 아, 예, 그 혁명 정신의 그 것들을 제도적으로 뼈대를 잡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 나폴레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포인트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언론을 검열하고 자신이 세운 나라에 대항하는 이들을 색출해내서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이런 어떤 감시사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되고 아까 말했던 교육도 어떤 자유로운 어떤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상의 자유죠. 양심의 자유에 의거해서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자기가 세우려는 나라와 부합한다면 모르겠지만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국민 교육 체계라고 하는 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국가가 정해주는 거죠. 그쵸? 네. 이러하게 교육을 해라. 근데 그 교육의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황제폐하 만세가 있는 거죠. 아, 예, 네. 그리고 종교도 뭐예요? 똑같이. 그쵸? 예술도 뭐예요? 똑같이. 네, 그런 거 말고 다른 어떤 예술, 교육, 뭐 이런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은 뭐예요? 허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는 없다. 그래서 그런 거 비밀리에 하게 되면 어때요? 비밀 경찰을 통해서 이렇게 그 걸려가지고 처벌받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전에 있었던 언론들은 어떻게 되냐? 폐간됩니다. 신문사 네. 다 폐간시켜버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신문사들도 신문 내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정부에다 내놔봐. 어디 뭐라고 말하라. 좀 보자. 아, 해서 오케이 맞은 것만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요런 식으로 그 정부를 운영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근데 이게 그 무조건 그 나쁘게만 볼 수가 없는 게 물론 이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자유 사상의 가치관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욕을 먹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시대상에서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게 이렇게 하면은 안 하면 질서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일단 힘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조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진짜 먼 미래의 정말 그 확고한 대의와 미래상에 맞춰져 있다라기보다는 뭐에 더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야심에 더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천재야. 예, 아, 나 천재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천재를 좀 기려봐. 그쵸? 야, 뭐예요? 아, 내가 이런 새로운 로마 제국을 열려고 하는 대천재야. 그러니까 너희 같은 그 덜 떨어진 것들은 나를 잘 추종해. 이런 겁니다. 예. 네. 근데 뭐 뛰어나기는 했지만 사실 그 정도 급까지는 아니었죠. 그쵸? 예,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더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래요. 하여간 이제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이제 나폴레옹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 프랑스에서 멈추지 않고요. 전 유럽을 이제 고러한 비전 안에서 이제 재통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긴 로마의 재현이니까 예, 재통합시키겠다.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예, 급격하게 예, 진행을 시켜 봤던 겁니다. 네, 여기에 대부분 다 사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그런 역량이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예, 혼자서 막 사방팔방으로 다 무너뜨려요. 네, 유일하게 못 무너뜨린 나라가 있는데 영국입니다. 아, 네. 왜 못했을까요? 어, 영국이 네, 그, 아, 이게 그 영역이 달라요. 프랑스는 섬이, 뭐예요? 육군 중심입니다, 육군. 아, 근데 영국은 섬이라서 해군이, 해군 중심인 아, 그러니까 네. 프랑스가 잘 싸우는 유럽 본토에서는 진짜 뭐 당해낼 게 없는 네. 거죠. 근데 그 잘 싸우는 주무기를 영국에다 풀어놓으려고 그러면 뭐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니까. 일단 네. 해군을 제압해야 되는데 해군은 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영국이 되게 저기 눈엣 가시처럼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영국을 본토를 점령을 하려고 다 준비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상륙함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해군 때문에 이게 너무 이제 진척이 안 돼서 나중에 이제 정말 있는 대로 해군 전력을 다 모으고 증강시켜서 이제 영국하고 진짜 일대 국가의 명운을 건 해전이 벌어집니다. 아, 그게 네. 그 유명한 트라팔가 해전이라고 하는 건데 아,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예, 넬슨 제독이 예, 거기서 대활약을 하죠. 영국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넬슨이 대활약을 해서 거의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한 척도 안 잃었어요. 트라팔가 아, 해전에서 영국 쪽에서는 배 하나도 침몰 안 했고 저쪽에서는 거의 다 뭐 저기 침몰하는 요런 상황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쪽에다가 영국 본토에다가 우리 이 막강한 군대를 상륙시키기만 하면 이게 네. 해전에서 완패를 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헤엄쳐서 갈 수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영국을 끝끝내 굴복을 못 시킵니다. 네.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어때요? 러시아는 뭐 워낙 뭐 먼 얘기니까 러시아 빼고 전 유럽이 다 이제 나폴레옹의 손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나폴레옹 법전들 이런 거 이제 저기 시행하면서 이제 자기의 꿈을 펼쳐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영국이 그러니까 아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자꾸 이제 아, 예, 네. 이 원대한 꿈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을 쓰러뜨리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전도 계획했었는데 트라팔가에서 대패한 이후에 이제 상륙이 불가능해지니까 방향을 돌려서 대륙을 봉쇄시켜 버린다 이런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네. 영국이 섬나라잖아요. 섬나라니까 뭐예요? 얘네들은 무조건 교역을 통해서만 먹고 살 수 있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거의 전 유럽을 손에 넣었으니까 유럽 전체의 항구를 다 잠궈버리면은 영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붕괴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때요? 자발적으로 항복하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정책을 쓰는 게 이제 대륙 봉쇄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유럽 안에서도 프랑스나 독일은 먹을 게 많아요. 그쵸? 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먹을 게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르투갈 같은 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는 포르투갈. 그 아, 이베리아 반도 끝에 요만한 데잖아요. 그쵸? 네. 예, 여기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도 그 뭐냐 대항해 시대를 여는 그 중심 국가인데 다 잠가 버린다. 그러면 이 포르투갈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포르투갈, 스페인처럼 유럽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들이 존재했는데도 나폴레옹이 그걸 무시하고 대륙 전체의 문을 잠가 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여기는 뭐예요? 이건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니까 영국과 계속 무역을 하게 됩니다. 무시하고. 야, 네. 영국 배 들어오면은 여기 항구에 그 못 내리게 해.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예. 네. 그쵸? 예, 물건 내리고, 야, 우리 물건 갖고 가서, 그쵸? 예, 돈 주고 사가시고, 이런 거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이 소식을 알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예, 군대를 보내서 스페인을 점령해 버립니다. 뭐야 대륙 봉쇄령 내렸는데 말을 안 들어? 그래 그러면 내가 이 황제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하면서 네 쳐들어가요. 근데 이 그 주전력 전면전은 당해낼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페인 그 왕조가 쫓겨나요. 쫓겨나고 그 대신에 자기 동생인가 사촌 동생을 그 스페인의 왕으로 앉혀놓습니다. 아, 네, 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봉쇄령을 유지해 가서 그 영국을 경제적으로 몰락시켜서 항복을 받는다. 이런 식의 전략을 계속 이어가게 됐던 거죠. 근데 요 사건이 이제 나중에 이제 스페인 독립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나폴레옹의 자국 점령에 붕괴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전면전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게릴라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예, 거기에 이제 발이 묶여서 예, 주력군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만 한 20만 명인가 30만 명이 게릴라 전투 때문에 묶여 있다고 해요.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또 하나 무역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또 있는데 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땅덩이는 크지만, 그쵸? 네. 땅덩이는 크지만, 거기 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예, 다 얼음덩이고, 그쵸? 대부분이 네. 다 얼음덩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뭐 거기 삼림지대, 예, 그리고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공업용 원료, 이런 거 내다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데가 러시아예요. 그리고 곡물 수입해서 먹고 살고. 그런데 이제 이 대륙 봉쇄령을 내려버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기고, 그쵸? 예, 우리 영국과 거래하는 나라는 프랑스의 적국으로 간주한다. 이게 이제 대륙 봉쇄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대륙을 완전히 다 봉쇄해버린다라고 했는데, 러시아는, 적국으로 간주가 되든지 말든지, 아, 예,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나폴레옹이 그래 적국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는데 무역을 했네. 그러면 적국이네 하면서 이제 가용한 전력을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60만의 대군을 일으켜서 러시아 원정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만에서 30만은 뺀 거예요. 정규군에서. 네. 네, 그랬는데도 60만을 모을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60만에 해당하는 이 대군이 먹을 식량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먹을 게 풍부한 프랑스 지역으로 쳐들어간다.
그러면 60만이 쳐들어가도 또 좀 주변 지역 약탈하면서 네, 예, 해도 되는데 저기 멀고 먼 러시아로 가는데 러시아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네,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이 그냥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그 전략이 뭐였냐면은 그 빨리 해서 그 지도부죠. 러시아 그 지도부가 이때 황제예요. 러시아 그 정부 그 지도부 황제에게 우리의 압도적인 위용을 보여서 빨리 항복을 받고 최대한 빨리 돌아온다가 나폴레옹의 기본 전투 전략이었죠. 네, 예, 그러니까 애초에 떠나면서도 보급에 대한 그게 없다는 거를 사실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러시아도 네, 이걸 압니다. 러시아도 이걸 아니까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뭐예요? 쓸만한 물자를 모두 없애버리면서 계속 후퇴하면서 더욱더 그쵸? 예, 그 러시아 그 영토 깊숙이 끌어들이는 이런 전술, 청야 전술이라고 하는 걸 쓰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군대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투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그쵸? 헤비급 복수하고 우리가 정면 대결하면 100% 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건 안 하는 겁니다. 예, 그건 안 하는 대신에 뭐예요? 우회적으로 그쵸? 예, 먹을 걸 못 먹게 하면서 힘을 빼는 이제 요런 전술을 쓰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나폴레옹이 별로 전투다운 전투도 하지 않고 모스크바를 함락시키는데도 성공합니다. 예, 그리고 모스크바에 불이 왜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스크바 그 시가지에 불이 나서 한 4분의 3 가까이가 탔다 그래요. 예, 그래서 네,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그 황제가 빨리 그 찾아와가지고 항복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항복식에 조인하고 평화롭게 귀환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 그 상황이 됐는데도 러시아 황제가 버티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수도가 4분의 3이 불타고, 그쵸? 예, 제대로 된 전쟁도 안 해보고 수도가 함락되고 수도가 4분의 3 가까이가 불탔는데도 항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봤을 때 뭐 상관없다는 거죠. 4분의 3이 불탔어 모스크바에? 그럼 더 머물기 어렵겠네. 예, 안 네, 그래도 쟤네 먹을 거 없잖아.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예요? 워낙 멀리 오다 보니까 겨울이 찾아와 버리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초에 장기전을 생각하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저기 뭐냐 뭐 두꺼운 옷 이런 거 싸갔겠어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얇은 여름 옷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항복은 받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반격할 것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식량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뭐예요? 겨울을 맞아버리는 이런 최악의 상황 네, 에 맞아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어쩔 수 없이 그냥 퇴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항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뭐예요? 이제 추격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거기 수나라하고 고구려하고 전쟁할 때 을지문덕이 살수대첩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계속 끌어들이잖아요. 그쵸? 예, 네, 밭하고 이런 거 불태우면서 계속 끌어들여서 쫄쫄쫄쫄 굶은 애들이 평양성 근처까지 왔는데, 그쵸? 도저히 네, 안 되겠으니까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아, 이제부터 싸울 때가 왔구나 하면서 그대로, 쭉 쓸어버리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그걸 알죠. 돌아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우리가 항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격군이 온다는 거 알죠. 네, 그거 제대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런데 이 자리에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속수무책으로 맞으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요런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러시아 원정 때 전투다운 전투가 거의 안 벌어져요.
네. 60만이 출발했는데 뭐 이게 10만은 많이 잡은 겁니다. 적게 잡은 데는 뭐 5만 정도밖에 못 돌아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전투에서 죽은 게 아니라 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습격받아 아, 예, 예, 실종되고 이런 거예요. 네. 예, 뭐 아, 전투해가지고 사상자가 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없게 대패했다. 그리고 이제 정규군이 한 50만, 60만이 이제 삭제가 되니까 이제 뭐예요? 그동안 나폴레옹한테 패배해서 열받아 있었던 유럽 각국이 다시 힘을 모아서 프랑스로 쳐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라이프치히에서 결정적으로 나폴레옹을 꺾고 그리고 1814년에 그를 엘바솜으로 사실상 추방하는 거죠. 그렇죠? 네. 추방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나폴레옹 제국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뭐예요? 이듬해에 나폴레옹이 탈출했어요. 엘바섬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지중해에 있는 섬이었거든요. 엘바섬이 탈출해서 다시 프랑스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그린 그 신문 헤드라인을 그 후대가 모아놓은 게 되게 웃기죠. 그쵸? 처음에 탈출했을 때는 뭐 죄수가 탈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죽일 놈 죄수가 탈출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더니 이제 거기 프랑스 해변에 상륙했다 그러니까 아 그런 악독한 괴물이 프랑스에 발을 들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점점 파리에 가까워지니까 명칭이 또 바뀌어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파리 인근에 도달하다 막 이런 식으로 아, 예, 네. 바뀌고 실제로 파리에 입성하니까 저기 뭐냐 그 황제 폐하께서 드디어 튀르리 궁으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하게 되고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 제국의 그 복구를 그 여기 뭐냐 선언하니까 헤드라인이 황제 폐하 만세 막 이런 식으로 예, 네. 바뀌었다는 유일한 그 유명한 이제 그 일화가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거죠. 탈출해서 이제 재기를 모색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이제 긁어 모아서 다시 제국을 재건하려고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다시 연합군이 이거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그 유럽 연합군이 쳐들어가서 워털로에서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워털로 전투에서 정말 종이 한 장 차로 이 그 나폴레옹이 패배를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뭐예요? 저기 그 대서양, 저기 그 지중해 한가운데에다가 해놨더니 이거 탈출해서 재기하네? 안 되겠다 해서, 아, 네. 대서양 한복판에 있는 진짜 이거는 저기 저 망망대해입니다. 여기에다가, 사실상 추방을 시켜놓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생애를 마감하는 게 이제, 그 나폴레옹의 그 생애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 제국이, 그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야심만만하게 출범했던 제국이었고, 그리고 앞선 세대의 좋은 유산들도 이어받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혼란을 종식시키는 거죠. 그렇죠? 강력한 카리스마와 어떤 권력이죠. 그렇죠? 힘으로 어떤 그 혼란을 종식시키고 프랑스를 강대국으로 발돋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뭐예요? 본인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쵸? 본인의 야망, 이런 것들을 갖고, 야, 너희는 나만 믿으면 돼. 이런 거예요. 그쵸? 아, 네. 너희는 나만 믿으면 돼. 뭐, 너희가 생각하고 결정하지 마. 나만 잘 믿고 따라오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질서를 잡고 재편을 해서 프랑스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됐던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그 후대에 또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됐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예요. 선전선동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쵸? 프랑스의 그 혁명이 존재하는 어떤 그 정부를 어떻게 해서 뒤집을 수 있느냐. 그쵸? 군중의 질투,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을 뭘로 자극하라는 거예요? 이런 선전선동, 거짓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자극을 해서 그거를 폭발시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부가 뒤집힌다라는 걸 보여준 게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후에 혁명의 교과서처럼 나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정부를 뒤엎고 새로운 저기 뭐냐 나라를 세워야겠어요. 아, 그러면 그 이후에 혁명가들이 늘 하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이걸 아, 통해서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게 그 이후의 역사에서 펼쳐지죠. 그쵸?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사회상을 세워가느냐에 대한 본을 보여준 게 나폴레옹인 건데 어떻게 하느냐? 비밀 경찰, 종교와 교육을 통한 국민 세뇌, 해외 전쟁을 위한 자유 제한, 그쵸? 네. 뭐예요? 이런 걸 통해서 독재 권력을 구축을 해서 뭐예요? 그거를 지도하는 군중의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식으로 해서 독재 권력을 구축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으로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 건설할 수 있다에 대한 선례를 보여줬던 사람이 또 나폴레옹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뭐예요? 네. 훗날에 독일, 혹시, 예, 나치 독일의 선조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그런 어떤 측면들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위대한 독일 국민이여 일어나라, 그죠? 예, 예,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건 모두 다 누구 때문이다? 저 나쁜 외세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쵸? 예, 그리고 뭐예요? 그 게슈타포 이런 거 이렇게 풀어놓으면서 아 이런 반동분자들 다 색출해야지 이 얘네들 때문에 독일이 이렇게 병약한 거야라고 하면서 뭐예요? 예, 총통이 이 일을 위해서 나선 구세주 메시아다 이러면서 그쵸? 막 이러면서 뭐 국가활동 이런 거 하면서 똘똘똘똘똘똘 그쵸? 예, 뭉치고 광기처럼 네. 예, 네. 이런 모습들 보여주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한 나라들이 가 세워지는 그런 어떤 루트를 보여줬다는 거죠. 나폴레옹이. 예, 이렇게 네. 하면은 그러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혁명 이후에. 그쵸? 예, 군중의 질투,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기존의 정부를 뒤집어 엎은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쵸? 예, 모든 권력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보들 차단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뇌 네. 교육, 예, 이런 것들 통해서 하이 히틀러 막 이런 거 하면서, 예, 히틀러 네. 만세 이러면서 예, 거기로 모든 에너지를 집결시키면은 예, 네가 원하는 혁명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계몽주의자들한테 무지하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놈은 네. 예, 말로는 혁명의 후예 뭐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실제로는 뭐라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놈이다. 아,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하면서 계몽주의자들한테 지독하게 까인 네. 네. 예, 그 사람이 나폴레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굉장히 상반되는 측면들이 혼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의 그런 어떤 실용적인 지혜를 이어받아서 혼란을 종식시켰다는 측면도 있는데 뭐예요? 개인의 야심이나 어떤 그 부분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군중들의 심리를 악용하고 작용하고 그 다음에 세뇌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비밀 경찰들 그 다음에 뭐예요? 나 자유를 억압하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례를 보여줬던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래서 그 두 개가 굉장히 상반되는 양면이 교차해서 보여줬던 사람이 나폴레옹이고, 예, 그러한 이제 저 측면에서 뭐예요? 프랑스 혁명이 나중에 이제 나오는 사회주의적 혁명의 그런 한 노선의 그런 한 길을 미리 한번 이렇게 쫙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점들의 안 좋은 점들만 이제 뭐예요?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해서 탁탁탁탁 해가지고 뭐예요? 사회를 뒤집어 엎고 그쵸? 그들이 원하는 지상 낙원을 건설해 보자 하면서 대중들을 속여가는 이런 이제 일들이 현대 사회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그러한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면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제국에까지 거슬러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의 사상적 뿌리는 어디냐? 계몽주의, 낭만주의죠. 그쵸? 네. 예, 전체 흐름을 알고 계시면 이제 우리 현대사회 이해하시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